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1학기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 학부에서 재정학에 의해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제가 수업은 첫 시간에 OT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수강 변경 기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 수업은 잘 안 들어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죄송하지만 안 들어가긴 했거든요. 어차피 변경이니까 출석 부르는 것도 의미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게 좋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우리 강의실에 보면 동영상 촬영기가 있어가지고 쫙 촬영을 하면 좋은데 그게 보통 잘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교재랑 내용, 뭐 이렇게 수업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책으로 할게요. 제가 재정학이 이해했을 때 작년과 재작년에도 수업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재정학의 가장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책이 서울대 이중구 명예 교수님의 요 재정학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수업을 했는데 책이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다 보니까 진도를 다 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재정학에 대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좀 이해를 빠르게 했으면 하는 게 이번 수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요 재정학 제가 쓴 정리한 책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뭐 제가 썼다기보다는 이중구 교수님 책이 워낙 재정학의 바이블이고 또 재정학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이 다 뭐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저도 이 책을 뭐 소개하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정리한 뭐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원래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수강 듣는데도 뭐 그렇게 두껍지 않고 가볍게 볼 수가 있어서 이 책을 기본서로 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려면 요 이중구 교수님 책, 조명환 교수님 공저하신 요 책을 가지고 같이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는데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나가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주교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좀 참고 교재 중에 하나가 여기 로젠 교수님의 재정학, 요것도 경제학과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요 책이 이제 세계적으로 또 바이블인 책이죠. 그래서 약간 요 재정학이라는 틀이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선택하셔서 참고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책을 기본서로 진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중구 교수님 책을 여러분들께서 복습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충분히 더 공부하시는데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평가를 할 때요, 주관식으로 보통 이렇게 평가하는데 주관식 말고 이번엔 좀 객관식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객관식이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주관식일 때는 어느 정도 자기한테 그러한 이론과 내용이 몸에 체화가 되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약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가볍게 터치하는 데 있어서는요, 객관식이 또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이제 세무사용 재정학 책이긴 한데 이 책 뭐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긴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따른 객관식 재정학 책이라든가 그냥 사실 없고 본문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뭐 수업을 따라오고 학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교재는 이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내용 설명하고 요 객관식 문제를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있으면 좀 더 좋긴 하겠죠.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실 분들은 이중구 교수님 책 재정학을 보시거나 로젠의 재정학 보시게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게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뭐 그루버 교수님의 책이라든가 뭐 다양한 책들이 또 있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교재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경제학 짱박사 이렇게 유튜브가 되겠는데 거기에 뭐 그냥 경제학 얘기들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너무 강의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재생 목록을 아예 그냥 여러 재생 목록 해서 넣는 것도 있습니다. 뭐 기초경제 수학, 이건 진짜 경제 수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학을 얘기한 겁니다. 뭐 매경 테스트나 공기업 관련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려놓고요. 또 이중구 교수님 책의 재정학 강의도 제가 PPT를 이용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멤버십을 가입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쭉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업 잘 참여하시고 이중구 교수님 책 스스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도 보면 스스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보다가 이제 진도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득하게 봐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럴 때는 강의를 또 요거는 그 이중구 교수님 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강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그 다음 이제 살짝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예습을 하는 거지. 빠르게 보셔도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정독하시면은 그러면서 수업과 같이 보완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재정학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파악하셔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문장식으로 서술형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1장 들어가 보면 재정학이란 도대체 뭐 하는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굵은 책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정학이란 어떤 흐름이며 등등등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수업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앞서 소개한 제가 쓴 객관식 재정학 책에 보면 이렇게 짧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또 계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재정학의 기능,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류해서 나눌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문제 풀면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복습하고 숙지하는데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우리 강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나가면서 좀 아주 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셀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챕터는 이렇게 있습니다. 재정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지. 재정학이라는 것은요, 우선 정부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원래 우리 경제학이라는 게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시장이 잘 작동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서 이 삶의 질을 어떻게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 그걸 다루는 게 후생 경제학입니다. 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 의사결정 우리 민간의 시장에서 의사결정은 가격을 보면서 편익과 비용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게 주체야.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국민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통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이용해서 하죠. 그걸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다. 퍼블릭 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정부가 개입하게 된 많은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공공재입니다.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인데요.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공공재는 아니고요. 어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 해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공공재를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 최적 수준이 얼마인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외부성, 환경오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로널드 코즈의 정리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아니면 시장의 원리를 활용해서 오염 허가서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또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득 분배 이론입니다. 소득의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세계관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불평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평등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이렇게 양극화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시장 실패의 많은 요인 중에 하나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노후, 미래를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요. 강제적으로 저축해, 이 강제저축입니다. 이 강제저축의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제도고요. 또 건강보험도 우리가 관련된 건강과 관련한 뭐 보험 이런 것들 민간의 시장에서 공급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거야. 비대칭 정부화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민간의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 다음 보게 되는 게 정부 지출의 분석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비대해지는 큰 정부로 나가는 최근의 작금의 시대에서 정부가 어떻게 왜 이렇게 자꾸 정부 지출이 팽창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 본 다음에 정부도 많은 사업을 벌리고 일으키거든요. 그때 무대뽀로 그냥 막 사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하고요.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클 때 민간에서는 사업하거나 정부도 그러한 원리를 좀 받아들여서 공공 부분에서도 비용 편익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공공 투자할 때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민간에서 적용하는 거를 그대로 쓰기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민간의 비용 편익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을 조금 어저스트먼트 좀 조절을 하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출이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많은 정치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만연한 가운데 이거 해줄게요, 저거 해줄게요. 그런 얘기는 하지만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적자뿐만 아니라 국채가 재정적자가 심해져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본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국채가 어찌 보면 지금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이거 나중에 갚아야지. 국채라는 거 다시 정부가. 그러면 나중에 뭐 돈이 생길까요? 나중에도 없지. 어떻게 보면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야, 이거 지금 세금 거두기에는 너 표 떨어지고 괜히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뭐 나쁜 소리 들을까 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눈 가리고 아웅이죠. 나중에 세금 내겠다는 그 방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결국 국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국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 거시경제랑 연결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즘 또 공공요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가 나름대로의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지방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방정부가 이제 재정이 다 열악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한테 이렇게 재정 지원을 이렇게 받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지원받는 게 가장 주민들의 행복을 높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쭉 끝나게 되면 이제 조세, 우리 재정학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조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기본 원리라든가 어떤 게 바람직한 조세인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누군가가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그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귀착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와 관련한 효율성,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 원론에서 하는 것처럼 수요 공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어떤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그 비효율성이라는 데드웨이트 로스를 우리는 익세스 버든이라는 초과 부담이라는 말로 표현을 바꿔서 쓸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조세와 효율성을 살펴보고 자, 이제 드디어 바람직한 조세 제도, 우리가 최적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최적 조세 제도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세에 대한 일반 원리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조세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행동을 변화시킬 요인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킬까? 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위험부담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요. 개인 말고 이제 기업에 미치는 효과 이걸 살펴볼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 얼마나 할 것인가, 뭐 투자세액공제 같은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요. 또 한계시료 세율 접근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의 여러 가지 자본구조, 재무상태, 재무구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타인 자본을 쓸 것인가, 자기 자본을 쓸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당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조세라는 그거를 이제 뭐 탈세는 아니고 절세 방법 중에서 만약에 사내 유보할 것인가 배당할 것인가 봤을 때 배당에 대해서 세금이 더 높다. 그럼 사내 유보를 선택하겠지.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경제학의 어떤 세금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빠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뭐 전체적인 내용을 가능한 한 다 커버하려고 하는데 아마 조세 파트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직한 조세 제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미시경제학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수강하셨다면 수업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야. 왜냐면 처음에 후생경제 파트에서 뭐 MRS, MRT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개념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점프하면서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은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기본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셨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안 하셨으면 뭐 어떻게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경제 모형 나오면 미시경제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더 열심히 따라오셔야죠. 아시겠죠? 자, 평가 방법은 이렇게 합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요즘은 출석은 거의 100%로 하시더라고요. 뭐 코로나라든가 뭐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그럼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는 출석하신 걸로 이렇게 처리해 드릴 테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합시다. 중간에 퀴즈도 봅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퀴즈를 전에 봤거든요. 근데 다들 100점 맞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방 시간 가요. 3월 개강하게 되면 금방 중간고사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하면 금방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뭐 퀴즈까지 보면서 괴롭힐 생각은 없습니다. 조별과제 전에 해볼까 했었는데 조별과제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별과제는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재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별적인 이해고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밑에 숙지하신 다음에 좀 더 고학년 올라가시게 되면 요 재정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좀 더 많은 프로젝트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 그거는 이제 팀 프로젝트 조별 과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시험 유형은 객관식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캠퍼스에서 객관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주관식보다는 주관식일 때는 제가 점수를 좀 퍼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상향 평준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되게 좀 이렇게 채점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객관식이 오히려 깔끔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한 문항수는 거의 한 30문항 정도 이렇게 하면서 뭐 좀 어려운 거는 제가 우리 뭐 수능같이 배점 높게 이렇게 책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기말에는 뭐 주관식도 이렇게 좀 병행 가능할까?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으니까 그때는 수업 때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 가지고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디폴트로 적용하는 것은 객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미리 교재 좀 준비하시고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을 굳이 하신다 그러면 그 이중규책
이중구 교수님 책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한 번쯤 보시거나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냥 수업 잘 들어오시고 빠지지 마시고 그다음 제가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리면 아 저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맥락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조금 더 보완해 나가시면서 적용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예습하시는 거 권장해요. 그렇지만은 중간에 괜히 예습하다가 안 하느니 그냥 수업 착실히 듣고 그날 배운 거 그날 정리하시면서 고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